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유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유체는 보면 플루이드라고 해서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변형이 쉽고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물질의 상태. 만약에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해서 이게 이제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 흐를 유자 한자를 사용하겠죠. 이렇게 이게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 이게 그 유체와 또 다른 우리 지금까지 쭉 다뤘던 대다수의 물질은 고체였죠. 고체. 딱딱한 그렇죠.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고체 여기 쇠구슬이 있는데 쇠구슬은 당연히 고체겠죠. 그렇죠. 솔리드인데 또 이런 고체들을 또 다른 말로 강체라고도 합니다. 리지드 바디, 딱딱한 물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이 쇠구슬 내부를 이렇게 보면 원자들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 있죠. 서로 그렇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형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체들을 강체 또는 광의의 넓은 의미로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고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뭐 고체 중에서도 사실은 딱딱한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나타낼 때 이제 강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물체들은 전부 다 고체에 포함됩니다. 이 반면에 원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묶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점차점차로 한번 볼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원자들이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면 상호작용력이 적으니까 서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훨씬 자유롭겠죠. 여기는 조금 덜 자유롭네요. 자, 여기는 이런 경우는 우리 액체라고 합니다. 액체. 또 이런 원자나 분자들이 아주 자유로울 때는 기체 이렇게 합니다. 기체. 그래서 여기 자유로이 흐를 수 있네. 그렇죠. 자, 이 반면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원자나 분자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이게 원자나 분자는 항상 전기적 중성 상태인데 여러분 전기적 중성이라고 하면 이거는 양전기의 수하고 그렇죠. 양전기의 수하고 음전기의 수가 같을 때 우리는 전기적 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원자나 분자는 보통의 상태에서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가 아주 높거나 에너지가 아주 클 경우는 이 상호작용력보다 에너지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돼서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상태도 역시 유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기를 띤 유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플라즈마는 여러분 우리 물질의 보통 세 가지 상태, 정상적인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3태라고 하죠. 3태. 3페이즈 이렇게 합니다. 3페이즈라는데 이 3태는 물질의 3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태 외에 조금 전에 플라즈마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정상적인 물질과는 다르니까 여기에 플러스 물질의 제4 상태로 이렇게 제4 상태로 하나 추가된 게 바로 뭐냐면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체들로 이루어진 유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고체의 상태, 고체 물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법칙이나 원리가 있었겠죠. 법칙이나 원리가 있었을 텐데 유체는 지금 현재 거동 자체가 고체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체를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라든지 법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유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원리와 법칙을 다루는 이런 물리의 영역을 우리는 유체역학 이렇게 합니다. 유체역학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유체의 종류에는 액체, 기체, 플라즈마 세 종류가 있네요. 액체, 기체는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유체인데 여기에 제4 상태인 플라즈마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유체의 종류에는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상 속의 유체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유압식 브레이크인데 요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기름이 들어있어요. 유체가 들어있죠.
유체 기름이 들어있네.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 동작을 하죠. 이렇게 밟으면 요 유체를 통해서 압력이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패드에 이렇게 자동차 패드라든지 또는 힘이 전달되는 물체에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힘이 고스란히 여기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유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보통 유압식 브레이크라고 하죠. 유압식 브레이크. 또 여기도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유체가 들어있죠. 여기 유체인데 뭐 물이 될 수 있고 보통 기름을 많이 씁니다. 유체를 쓰는데 여기 지금 양쪽에 여기는 1파운드를 누르니까 1파운드란 힘으로 눌렀을 때 여기는 100파운드가 이렇게 들려질 수가 있네요. 이게 바로 유압식 리프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파킹 자동차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건물 같은데 그렇죠. 건물 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동차를 이렇게 이런 물체 위에 올려놓으면 리프트가 이렇게 쭉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형식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도심 속 주차 공간, 여기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유압식 리프트인데, 이 유압식 리프트를 보면 자동차는 아주 무겁잖아요. 그렇죠. 여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주 무거운 자동차를 여기 버튼만 살짝 눌러도 이렇게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체 특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 이제 유체 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 소방 호스 같은 데 여기 노즐, 요 손잡이를 가지고 노즐의 면적이 이렇게 넓을 때 면적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죠? 물살이 세지죠. 그렇죠?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일부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훨씬 세지죠. 강해지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유체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유체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역시 여기 유압식 피스톤을 이용하면 이렇게 기중기 같은 것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 공기가 유체죠. 공기 속에서, 공기 중에서 자동차가 달려갈 때, 그렇죠. 달려갈 경우에, 그럼 공기와의 마찰이 생기죠. 당연히 그렇죠. 공기와의 마찰이 결국은 자동차가 달려가는 걸 방해할 테니까, 그렇죠. 이 방해하는 저항력, 이 방해하는 저항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의 표면과 공기와의 상호작용이니까 자동차의 표면 구조, 결국 이거는 자동차 디자인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때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합니까? 공기의 저항력을 최소화시키는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말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공기역학적 구조 또는 뭐 유체역학적 구조,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건 자동차 F1 경주에서 실제로 자동차가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 저항력을 우리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F1 경주에서 이제 승리하는 관건은 바로 스피드니까 결국 공기 저항력을 최소화시켜서 속도를 높이는 게 바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체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뭐 이런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겠죠. 디자인하거나. 자, 이건 이제 비행기 날개 모양입니다. 비행기도 역시 공기 중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비행기는 앞으로만 달려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는 앞으로만 달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작용으로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니까 여기 있던 공기들은 비행기 날개를 타고 이렇게 뒤로 운동하겠죠. 같은 속도로. 그렇죠. 자, 이 날개 구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으로 뜨게 될 수 있는데, 이걸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을 양력이라 그럽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차곡차곡 이제 하게 될 텐데, 역시 날개 구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행기 날개는, 모든 날개는 여기 날개 단면을 탁 잘라보면 이렇게 위가 볼록한 이런 유선형, 이걸 유선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아래는 평평하고 비행기 날개.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위쪽은 이렇게 볼록한 면을 타고 내려가고 아래쪽은 이렇게 수평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운동하는 공기와 이렇게 볼록한 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공기 사이의 압력차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역시 비행기를 잘 뜨게 하기 위해서는 날개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역시 이는 유체와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유체의 상태, 유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유체입니다. 역시 이거는 뭐냐면 배 뒤쪽에 있는 스크류, 스크류 운동인데 스크류가 막 돌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차고 나간 힘으로 배가 이렇게 앞으로 반작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렇죠. 스크류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아주 대형 선박에도 보면 스크류는 선박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저항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죠. 그렇죠. 추진력을 얻어야 되니까 추력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스크류가 너무 커버리면 물의 저항력이 커가지고 회전하는데 사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겠죠. 역시 또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필요합니다. 역시 이런 스크류를 디자인하는데도 역시 물이라고 하는 유체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런 선박을 이제 잘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스크류 디자인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상 속의 유체들이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뭐 여러분 확산되는 거 이것도 유체죠. 그렇죠. 물 속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도 역시 유체 확산이죠. 확산. 여기도 지금 뭐 이렇게 뭐 연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유체 운동을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체 운동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유체 운동을 해석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 자동차 이렇게 진행할 때 뒤쪽으로 공기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또 이게 한번 보세요. 공이 날아갈 때 공 주위에 어떻게 공기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뭐 등등. 여기 구조에 따라서 이런 구조에 따라서 또 뒤에 이런 구조에 따라서 뒤에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 흐름이 이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역시 유체를 알아야 되겠죠. 또 이거는 유체가 아주 복잡하게 와류가 생기죠. 회전 아주 복잡한 이걸 터뷸런스라 그러죠. 이런 와류라고 하는데 이런 와류가 실제 비행에 있어서 또는 이런 와류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류의 특성을 또 역시 유체의 특성이니까 역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정체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역시 유체, 스크류 운동, 뭐 등등 이게 전부 다가 이제 유체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체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유체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체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유체의 특성을 이제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리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리량을 이제 하나씩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유체 현상이 있는데, 이 유체 현상을 한번,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인클래스 프로블럼에서 사실 이 유체 현상을 해석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다음 동영상을 유체과학적으로 이유를 그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유체과학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 여기 이제 바람을 이렇게 송풍기 바람이 이렇게 있네요. 송풍기 바람을 이렇게 불렸는데 종이가 달라붙죠. 그렇죠. 또 여기는 이렇게 책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는데 바람을 이렇게 불렸더니 종이가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책상 위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바람이 누를 것 같은데 도리어 들리죠. 그렇죠. 자, 이게 탁구공을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 탁구공 이렇게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 밑에 갖다 두니까 탁구공이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고 도리에 달라붙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설명을 이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바로 유체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Take a ping pong ball and a source of streaming air like this vacuum blower or a hairdryer.
Turn it on and place the ball in the 여기 air. 지금 그 송풍기에서 역시 바람을 불렸는데 탁구공이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떠 있죠. We can tilt 그렇죠. the stream and the ball doesn't fall. Let's look again at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깔때기를 입을 대고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부는 거예요. 깔때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렸는데도 이 공이 달라붙는 거죠. 사실 도망갈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역시 여기 이제 송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 위로 불렸는데 아까 탁구공이 도망가지 않는 거 보셨죠? 역시 이것도 이제 유체 현상인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나무 판자를 평판을 이렇게 송풍기 아래서 위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송풍기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날아가 버릴 텐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탁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도 당연히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부니까 당연히 밑으로 도망갈 것 같은데 여기 탁 붙어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고 역시 유체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한번 보세요. 바람이 계속 빠져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판이 도망가지 않고 딱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유체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First, we try the 그 다음 regular 또 magnet 여러분이 effect 잘 with the 아는 soccer ball. 커브볼 있죠. That was perfect. 바나나킥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공의 궤적이 이렇게 휘는 걸. And now, same kick with a smooth bouncy 그래서 공이 어떻게 휘는지 또는 공의 그 회전 방향에 따라서 공이 That was 휘는 amazing.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Clearly curves to the right this time. Overlaying the two kicks, you can see 그래서 just 이렇게 how 어떻게 공의 stringly 궤적이 휘는지 역시 이것도 유체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자,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는 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인클래스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이 공부가 끝나면 아마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좀 전에 봤던 현상들을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유체역학과 관련된 유체 현상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리량들을 한번 간단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압력이 있네요. 압력. 여러분, 압력은 일반적인 힘하고 좀 다르죠. 여기 압력 정의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 압력 P인데 프레셔의 이니셜 P를 썼으면 P를 씁니다.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면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걸 의미로 해석해 보면 면적 평균 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힘을 주면 힘을 여기 한 포인트에 P A점에다가 여러분이 힘을 줬다 합시다. F란 힘을 줬어요. 그러면 요 A점에만 힘이 작용하면 요 A 부분만 움직일 텐데 이게 만약에 나무 조금 전에 평판이라고 하면 이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죠. 그렇죠. 여기 A점에 힘을 줬는데 이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은 이 판의 모든 부분에 힘이 전달됐다는 뜻이니까 뭐 이걸 그냥 여기 문자가 혼동이 되니까 그냥 B를 합시다. B점에.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여기 F는 힘을 작용했더니 한 점에 힘을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움직인다는 이 힘들이 전체로 분산이 됐으니까 결국 전체 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의 힘을 이야기할 때는 10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힘이 전체도 퍼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적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이 판에 작용하는 힘은 하면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전체 면적으로 힘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힘은 우리는 힘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힘을 면적으로 평균한 힘을 우리는 압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바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평균한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그래서 면적 평균 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차력사들이 보면 이게 아주 넓은 돌을 올려놓고 이게 망치질을 이렇게 해머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힘이 많이 전달되지 않고 여기에 힘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면적에 분산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힘 F 자체가 사람에게 작용하면
큰 상해를 입을 텐데 이 힘 F가 어떻게 됩니까? 요 돌판의 면적에 이렇게 전부 다 분산이 돼 가지고 압력 형태로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면적의 역할을 알 수 있겠죠.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게 이제 이게 큰 압력, 적은 압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 10이라는 힘을 줬을 때 F1, F2 어디가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아래쪽에 있다면 어디가 힘이 많이 작용하겠습니까? 요게 면적이 적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힘이 많이 작용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이 넓은 면적으로 분산이 되니까 반면에 여기는 아주 작은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압력을 이용해야지만이 일상생활에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요 지금 그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걸 못이라고 합시다. 못을 지금 나무 위에 이렇게 못질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끝이 실린더 모양 뭉퉁하고 하나는 끝이 뾰족합니다. 그 면적은 똑같아요. 여기 면적은 똑같아. 여기 면적이 이제 다르네. 그렇죠. 접촉한 면적이 달라가지고 여기 힘 F를 똑같은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여기 면적은 아주 크고 여기 면적은 아주 작죠. 그러니까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은 똑같으니까 여기 이거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에 작용하는 압력 P1은 면적 A1분의 F 힘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2번 요게 면에 작용하는 압력 P2는 A2분의 F 힘은 똑같다 그랬죠. 자, 그런데 A1이 A2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훨씬 크고 여러분 점이니까 거의 못이 끝이 뾰족하잖아. 그렇죠. 훨씬 작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니까 압력은 훨씬 크고 압력은 많이 크진 않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끝이 뾰족한 물체가 이렇게 못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힘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힘은 뭐 필요하겠지만 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바로 압력 때문에 이렇게 끝이 뾰족한 물체가 못 역할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 자, 이게 압력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압력은 바로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고 면적 평균한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유체, 이제 우리가 지금 유체를 다루니까 유체가 물체에 가한 힘은 항상 물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자, 단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은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면적의 단위는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단위 파스칼. 자, 그럼 이 압력으로부터 힘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작은 면적의 미소 면적의 힘이 작용하면 여기 d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힘은 dF 아주 작은 힘을 표시할 때 여기 D라는 문자를 쓰죠. 디퍼런셜. 그래서 이걸 미소 면적소 이렇게 미소 면적 이렇게 하죠. 미소 면적에 작용한 힘은 아주 작은 힘, 미소 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작은 면적에 작용하는 아주 작은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미소 면적분의 미소 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전체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힘은 요 각각의 아주 작은 면적, 단위 면적에 작용한 힘을 다 합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DA를 곱해주면 이렇게 식을 다시 고쳐 쓸 수가 있겠네요. 아주 미소 작은 힘은 DP, DA 이렇게 되는데 압력은 여기 정해져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니까 요 식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지우고. 자, 그래서 전체 힘을 구할 때는 이 압력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됩니다. dF1은 PDA1 여기 1번, 2번, 3번, 3번 면적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dF2는 PDA2 이놈은 전부 다 합치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걸 다 합치면 이제 전체 힘이 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적분 표현이니까 그냥 배워두죠. 자, 그래서 F는
바로 이놈을 전부 다 합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DF 이는 바로 PDA 이렇게 됩니다. 이런 놈들을 다 합친 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력으로부터 또 힘도 구할 수가 있고 또 힘이 주어지거나 면적이 주어지면 이렇게 힘과 면적으로부터 압력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와 일기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력은 여기 보면 애트모스피어 해서 1atm 이게 1기압입니다. 1기압. 우리 대기가 이제 우리 누르는 이제 압력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상에 있으면 우리 몸을 이렇게 사방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기압, 1atm 이렇게 부릅니다. 1기압은 조금 전에 파스칼은 뭐였습니까? 압력 P는 면적분의 힘이 F였으니까 이게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이걸 줄여서 파스칼 이렇게 했었죠. 여기 제곱미터. 자, 그런데 이제 1A 우리 공기가 누르고 있는 1기압은 파스칼로 나타내면 바로 어느 정도 되느냐면 1.0139 10의 5성 파스칼. 이거는 약 10만 파스칼이네. 그렇죠. 약 10의 5성 파스칼이니까 10만 파스칼 정도 됩니다. 또 10만 파스칼 또 이렇게 기압으로 미리바라고 하는 압력 단위 나타내면 1013 미리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압력 단위가 미리바도 있고 미리미리 HG도 있습니다. 760 미리미리 HG 또는 760 토르 이렇게 됩니다. 1기압은 이게 이제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일기예보 할 때 보통 뭐 1013 미리바 또는 뭐 1010 미리바, 1009 미리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등고선이 이렇게 씁니다. 압력이 같은 등압선이죠. 그렇죠? 이런 압력 여기에 만약에 1013, 1010이다 이렇게 하면 요 두 등압선 차이 사이에 그렇죠? 압력 차가 바로 3미리바 정도 압력 차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기압이 역시 또 760mm HG와 같은데 HG는 수원입니다. 수원주의 높이와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토리첼리가 이렇게 실험을 최초로 했습니다.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이 1643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토리첼리가 뭘 했냐면 여러분 우리 보통 실온에서 수원이 액체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수원을 여기 가득 채웁니다. 수원주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수원주에도 수원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밑에를 이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다가 여기 수원도 가득 들어 있겠죠. 여기 막고 있는 요 놈을 받침대를 탁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받침대를 딱 치우면 이 수원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죠. 수원이 무게가 있으니까 여기 있던 수원이 쭉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그 막 내려오겠죠. 수원주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 대기압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수원주 표면 높이를 대기압이 P0로 합시다. 압력이니까. 이게 수원주의 압력을 P로 합시다. 그러면 이놈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게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정 높이까지 이렇게 수원주가 탁 내려왔을 때 요때 요 바깥에 기압 누르는 힘하고 수원주가 누르는 힘 있죠. 압력. 이 압력이 같아지면 P와 P0가 같아지면 더 이상 수원주가 내려가지 않죠. 이때 수원주가 원래 가득 차 있다 내려갔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됐겠습니까? 진공이 됐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아무것도 물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최초로 얻은 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누가 했냐면 토리첼리가 했는데 역시 또 이때 토리첼리가 이때 1기압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때 수원주의 높이가 요 수원주 표면으로부터 수원주의 높이가 76cm입니다. 76cm. 76cm니까 여기 뭐하고 같아요? 760mm하고 같죠. 왜냐하면 10의 -3성이니까 760mm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1기압은 요 수원주의 높이가 760mm일 때 요 수원주의 높이 수원주의 무게가 누르는 압력이 뭐하고 같다고 대기압과 같다 그랬으니까 바로 요 수원주의 높이가 760
mm가 될 때 그때 압력을 우리는 일기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760mmHg. 이 mmHg라는 단위 또 요 토리첼리를 기념해서 이렇게 압력의 단위를 토르라고도 사용합니다. 이 토르는 토리첼리의 토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밀도가 있으니까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의 밀도보다 만약에 물을 사용하면, 여기에 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면 수원이 금속이니까 물의 밀도보다 훨씬 크겠죠. 그러면 같은 무게가 됐을 때 일기압은 누르는 힘하고 같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의 높이는 밀도가 수온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높아야 되죠. 그 말은 이 관속의 높이가 물의 양이 훨씬 많아야지 대기압과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밀도가 적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물기둥의 압력은 10.3m가 올라가야 일기압과 같아집니다. 물기둥의 높이가 10.3m가 됐을 때 그때 압력이 바로 일기압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기압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볼게요. 약 파스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일기압 이게 약 10의 5성 파스칼과 같으니까 이놈은 10의 5성 뉴턴 퍼 제곱미터죠. 이 제곱미터는 1m 판이죠. 그렇죠. 1m 판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10의 5성 뉴턴으로 누르는 힘과 같은 거죠. 요 면적의 10의, 그럼 여러분 10의 5성 뉴턴은 여러분 이게 무게 mg로 나타내면 한번 볼게요.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뭐 곱하기 10을 하면 10의 5성이 되죠. 얼마예요? 10에 사서 만을 곱해야 되죠. 10,000kg을 곱해야지 10,000kg이니까 10,000kg을 곱해야 10만 뉴턴이 되니까 그럼 10,000kg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10의 4성 kg이니까 여러분 1000kg 1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10톤. 10톤의 무게 10톤의 무게로 누르는 힘 10톤의 무게로 누르는 압력이 바로 일기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 뭐 일상생활에서 걸어 다닐 때 이 정도 압력을 느끼지 못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사방에서 압력이 똑같이 작용해 가지고 캔슬이 돼 가지고 전혀 대기압 하에서도 우리는 이 정도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기압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10N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그 마그데부르크 방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마그데부르크는 독일에 이제 1654년에 실제 이제 이런 실험이 시행됐는데 독일에 이제 마그데부르크라는 이제 지역의 시장이 누구였냐면 게리케라는 여기 있네요. 자, 이분이 게리케라는 이제 독일 마그데부르크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진공을 실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이제 진공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여러분 이런 화살 있죠. 이런 화살. 그 장난감용 화살을 보면 이렇게 유리 같은 데 이렇게 탁 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서 안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왜 안 떨어지겠어요? 이놈이 쫙 다 이렇게 강한 압력으로, 강한 힘으로 이렇게 탁 날리면 이놈이 이렇게 쫙 강한 힘으로 눌러지니까 요 속에 있는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들이 빠져나가니까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얼마의 힘으로? 10톤의 힘으로. 그런데 여기 완전히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10톤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수직으로 잡아떼기는 아주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끝에다가 살짝 벌려서 바람을 넣어주면 쉽게 떨어지죠. 요게 바로 대기압의 크기, 압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데부르크 시장인 게리케가 실제로 이제 여기 그 지름 40cm 구가 있죠. 여기 구인데 요 구 지름이 40cm예요. 이 지름이 40cm 있는 방구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뺍니다. 그럼 이렇게 붓겠죠. 공기를 빼면 여기 공기가 빠지면서 붙는 거니까
공기가 빠지면서 딱 붙으면 이 붙은 이 방구 두 개를 양쪽에 여기 있네요. 말이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좌우 양쪽의 말이 사실은 여기 8마리씩 총 16마리. 8마력이죠. 그 16마력으로 끌었는데도 요 방구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뭐 떨어질 정도의 힘이었는데, 그러니까 진공 힘이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면 진공이라고 하는 공기를 뺐으니까 결국 이 속에는 공기가 없고 외부의 공기가 누르는 압력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일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 이 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16마리의 말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뗄 수가 없었다. 40cm 방구 두 개를 이렇게 방구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역시 대기압의 크기를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 대기압의 크기 또는 진공의 특성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압은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기압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 10의 5성 뉴턴의 힘으로 무게로 1제곱미터, 1평방미터를 누르는 힘과 같다. 이게 바로 일기압입니다. 자, 기압의 단위를 좀 기억을 해두죠. 자, 이제는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공기 중에 아니고 물 속이라든지 유체 속에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유체 속에 가만히 떠 있으니까 여기 탁 집어 넣었어요. 나무 토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입체로 보면 뭐 요렇게 떠 있겠죠. 요렇게. 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가만히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일정한 깊이에 이렇게 갇혀서 평형 상태의 유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형 상태는 항상 무엇을 평형 상태를 합니까? 힘과 관련돼서는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알자 힘을 보통 네트 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힘을 다 합쳤을 때 0이 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 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유체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유체 면적이, 우리 지금 압력을 다루니까 요 면적이 A입니다. A. 그 다음에 높이, 깊이가 있죠. 이만큼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깊이를 H를 합시다. 이렇게. 그럼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요 유체의 최적은 면적 곱하기 높이 하면 요게 유체의 최적이죠. 그럼 요 유체는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이제 힘을 보면 면적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 개 힘이 있을 텐데, 뭐 첫 번째 여기 바깥에 꺼내놓고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게 이제 물이라고 합시다. 물 속에 이런 나무 토막이 가만히 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 힘이 압력이 위에서도 작용하고, 그렇죠. 자, 이걸 여기서 P0로 합시다. 그 다음에 면적이 크기는 같으니까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옆에서도 작용하는데, 레프트, 라이트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의 반대니까 이거는 상쇄가 됐죠. 그런데 요 놈은 왜 상쇄가 안 되느냐 하면 깊이가 다르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깊이하고 요 깊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물의 양이 다르니까 압력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여기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체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체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mg가 있습니다. mg. 자, 그럼 힘을 다 합쳐 볼게요. 요 무게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힘이 있고, 요 압력, 위쪽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만들어진 힘이 있고, 아래쪽 면에 작용하는 압력 때문에 생긴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힘 F는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1차원 좌표니까, 그래서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P는 플러스, 위쪽에 작용하는 P0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무게도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힘,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위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또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압력은 마이너스, 또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도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R자 힘은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 다 결정됐으니까 크기만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전체 힘 F는 PA 빼기 P0A 빼기 mg인데 다 합쳐서 얼마가 됐습니까? 안 움직이니까 0 아까 이거죠. 이 조건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복잡한 거 있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 볼 필요 없고 결과만 볼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로가 됐으니까 압력을 요렇게 제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압력을 요렇게 여러분 이제 그 질량을 밀도로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질량을 원래 밀도로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 최적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놈은 다시 PA-P0A- 질량 대신에 로 VG는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V는 또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V는 AH죠. 면적 곱하기 H니까 여기에 AH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 이 식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A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걸 다시 적어보면 P-P0 로 GH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는 제로. 자, 그래서 요 P라고 하는 것은 깊이 H 윗면에 대해서 깊이 H만큼 깊어진 쪽에서의 압력이고 그렇죠. 요건 표면에서의 압력이죠. 그래서 깊이 H만큼 들어갔을 때 압력 P는 바로 이놈을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P0 플러스 로 GH 바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여기 특징이 바로 H에만 관계에 있다. 밀도하고 중력 가속도는 상수죠. 여기도 표면에서 주어진 값이니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상수 값이고 그럼 결국 깊이에 따라서 압력 변화는 바로 H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결과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체 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우리가 이제 구했는데 이 R자 힘으로부터 실제로 깊이 H만큼 들어갔을 때 압력은 바로 깊이에 바로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P는 만약에 P0가 여기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H에 따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일차함수로 비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물의 표면에서는 대기압이니까 1기압이죠. 그런데 10m 들어가니까 기압이 2배로 증가했네요. 20m 들어가면 3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점점 증가하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면적은 줄어들죠. 그렇죠. 여기 만약에 H를 곱하면 이거 이렇게 되면 깊이당 힘이니까 이는 H는 이거 최적분의 FH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는 그러면 또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식은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양변에 H를 또 나눠주면 단위 깊이당 압력은 바로 최적분의 힘인데 단위 깊이당 깊이가 깊어질수록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압력은 증가하죠. 그렇죠. 깊이에 따라서 압력은 증가하면 최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수심이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고막 같은 게 이제 외부에서 가는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 고막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뭐 여압장치 같은 보통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런 여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깊이 이렇게 잠수를 할 때도 천천히 또는 올라올 때도 천천히 이렇게 이 압력 변화를 완화시켜서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는 순수하게 깊이에만 비례한다 라는 특성을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로부터 얻어낸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프린시플 오브 파스칼 되어 있네요. 자, 파스칼의 원리는 정지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변화는 유체 내의 각 점과 용교의 벽에 똑같이 전달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가 물이 많이 들어있죠.
여기 면적이 넓으니까 물의 양이 많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비교해보면 물이 여기가 제일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제일 무거우면 여기가 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누른 힘이 크니까 여기가 제일 낮아질 것 같은데, 무게에 관계없이 수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1번 P1 A1분의 F1, 여기는 P4인데 P4 A4분의 F4. 여기 물의 양이 많이 들었죠. 그렇죠. 물의 양이 많이 들으니까 힘이 크니까, 힘이고 무게니까. 그런데 면적도 커졌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의 양이 적으니까 F도 적죠. 그다음 면적도 적죠. 그래서 B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그래서 압력이 같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스칼의 원리는 정지한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변화는 유체 내의 각 점과 용계의 벽에 똑같이 전달돼요. 그래서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면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앞에서 얻었던 이 결과, 유체의 압력 변화는 바로 오직 깊이에만 영향을 받는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 차는 깊이에 비례하고 따라서 액체 기둥의 높이는 모두 같다. 왜냐하면 압력이 같기 때문에. 또는 균일한 유체에서 압력은 깊이가 같으면 어디에서나 같다. 됐죠? 확인했습니다. 균일한 유체에서 압력은 깊이가 같으면 어디에서나 똑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론이면, 이게 이제 이론적 결과면, 실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실험은 경험이죠. 실험은 곧 경험이니까 이렇게 경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전에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론. 바로 이론도 필요하고 실험도 이렇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파스칼의 원리를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좀 전에 리프트죠. 도심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주차 공간이 아주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건물 속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차를 쌓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리프트, 피스톤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래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아주 무겁고, 이게 F2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힘을 가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 파스칼의 원리니까 뭐예요?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 원래 똑같죠. 그래서 P1은 A1분의 F1, P2는 A2분의 F2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야 되는 힘은, 이게 자동차죠. F2니까 이 F2를 들어 올리는데 면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양변에 A1을 곱하면 A1의 F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동차가 10이고, 그럼 만약에 면적비가 이게 10이라 합시다. 10이고 1이라 합시다. 이 면적이 이 면적보다 10배 크다라고 하면 보세요. 10배 크면 결국 얼마입니까? 1이란 힘으로 10이라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리프트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한 것. 아주 간단하죠. 요 정도 릴레이션만 알아도 여러분이 바로 리프트의 그 기능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프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요 면적비네요. 그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적은 힘으로, 그렇죠. 요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F1, F2는 이걸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F1이 우리가 가해야 될 힘이니까 A2, A1의 F2. 자, 그래서 면적비가 힘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이놈은 되도록 크게 하고 반비례하니까 이놈은 되도록 작게 하면 아주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힘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유압식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요즘 뭐 자동차 대학생들도 또 자동차 운행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없어도 뭐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엄청나게 고속으로 회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발만 간단히 아주 적은 힘으로 이 자동차 고속으로 회전하는 자동차를 이렇게 스탑핑 이렇게 브레이킹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누른다는 말은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유체가 이렇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좁고 그렇죠. 여기는 좁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좁고 여기 가서는 아주 넓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주 넓으면 아주 이렇게 그림이 좀 자, 이래 스탑 쪽으로 여기 이제 A1입니다. 여기 A1. 그래서 여기 피스톤이 여기는 아주 이렇게 좁고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넓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피스톤이. 여기 패드가 있고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주 좁으니까 요 면적비가 여기 A1, A2. 그래서 여기는 F1, F2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적은 힘으로 뭐가 요 면적을 A2보다 훨씬 작게 만들면 이 면적보다 훨씬 적게 만들면 아주 적은 힘으로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도 역시 유압식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 유압식 브레이크의 작동 원리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파스칼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에너지 보존법에 위배되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한번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유체가 들어있으니까 요 속에 들어있는 유체를 누르면 이만큼 들어있던 내용 여기 최적을 봅니다. 면적 곱하기 깊이 그러면 요 이동거리가 x1이 여기 높이죠. 높이 h에 해당하니까 결국 여기서 이렇게 변화된 유체의 양은 얼마입니까? 면적 곱하기 높이 이만큼 여기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도 요만큼 유체가 올라갔으니까 이 유체의 최적은 똑같겠죠. 바로 A2 곱하기 델타 X2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유체의 최적 당연히 똑같죠.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유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조금 전에 이제 최적이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면적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비. A1분의 A2는 여기 면적비가 깊이 비하고 반비례하네요. 그래서 요 놈을 F1, 요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 F1을 나눠주고 A2를 곱해주면 A1, A2는 F1, F2 이래 되네. 나눠주니까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A1, A2 대신에 요 놈 있죠. A1, A2 대신에 델타 X2분의 델타 X1. 요 놈은 델타 X2분의 델타 X1이 돼가지고 그럼 결국은 양변에다가 F1을 곱해주고 F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F1X 이거네요. F1X1은 F2X2 미스 프린트입니다. F1X1은 F2X2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일 있죠. 1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요게 뭡니까? 왼쪽에서 한 1이죠. 이걸 W1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에서 한 1을 W2라고 하면 결국 요게 W1이 되고 요게 W2가 되네요. 그럼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피스톤을 유압식 피스톤을 이용하면 힘의 이득은 받죠. 어떻게 됐습니까? F1은 A2, A1에 F2 이렇게 됐죠. 이건 뭐냐면 F1이 F2보다 적죠. 적은 힘으로 F2라는 자동차를 들어 올렸으니까. 그래서 적은 힘으로 자동차를 올렸기 때문에 힘의 이득은 받죠. 적은 힘으로 훨씬 큰 힘을 가진 물체를 들어 올렸으니까 힘의 이득은 받는데 그런데 일의 양은 어떻습니까? 일의 양은 똑같습니다.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일의 원리란 힘의 이득은 보지만 일의 이득은 없다. 그래서 이게 일의 원리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적은 힘으로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은 힘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에너지 보존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일의 이득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일의 양은 똑같다. 보존이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일이 곧 에너지니까. 그래서 일의 원리,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수월하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일의 양은 언제나 똑같다. 역시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세요. 자동차 리프트인데 똑같이 조금 전에 했던 그 실제 자동차 리프트에서 여기 이제 10,000뉴턴짜리를 얼마 정도 면적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 10,000뉴턴짜리의 자동차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요 정도 면적비를 가질 때는 한 1,000뉴턴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힘으로 이렇게 가하면 들어올릴 수가 있네요. 이때 압력은 면적 곱하기 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체크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풀이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반복이면서 또 모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방. 여러분 모방은 뺏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창조를 가기 위한 또는 창의적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여기에 솔루션이 다 주어져 있지만 직접 한번 해보면 한 두세 번 똑같이 반복해서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께 된다. 그래서 사실 직접 참여하는 게 교육의 가장 큰 교육적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한번. 자, 이제 부력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레카라는 거 잘 알죠? 아르키메데스 하면 바로 유레카죠. 유레카 이렇게.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이태리 이제 시칠리아의 한 도시 시라쿠사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있었던 이제 사실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의 왕관이 자꾸 이제 그 불순물이 들어있다. 순금이 아니고 누가 왕관을 만든 제작자가 불순물을 이용해서 왕관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왜냐면 실제 그 왕관의 무게는 똑같아가지고 실제 금의 양과 똑같아가지고 금의 양을 달았을 때와 똑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불순물이 들었는지를 순금인지 불순물이 들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걸 이제 밝혀낸 이제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죠. 목욕탕에서 번쩍이는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이 뜻밖의 발견을 하고 알았다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뛰쳐나오면서 외친 게 바로 유레카. 이것이야 뭐 이런 뜻이죠. 알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유레카. 그래서 이게 뜻밖의 발견했을 때 우리가 보통 유레카 이렇게 외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여기에 사용했던 원리가 바로 뭐냐면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다고 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부력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유체 속에 물체를 이렇게 담궜을 때 그렇죠. 그 유체가 물체에 작용한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하는데,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유체가 물체에 작용한 힘이다 그랬죠. 유체가 물체에 작용한 힘이 부력인데 이 부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 얼마일까를 누가 발견했냐?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보세요. 그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 그래서 부력을 이렇게 B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부력 B는 여기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압력차니까 그렇죠. 위와 아래 압력차, 위 아래 압력차가 바로
누르는 압력이 크면 가라앉을 테고 떠받치는 부력이 크면 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압력의 차이가 바로 부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압력은 이렇게 됐죠. 보세요. 힘 F니 부력도 유체의 힘이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g 아까 무게니까 그렇죠. 그럼 질량은 여러분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 최적 그 다음에 g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또 최적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의 최적은 면적 곱하기 깊이 g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 GHA 이렇게 되어 있죠. 로 GHA. 자, 그래서 요 mg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력의 크기입니다. 로 GHA. 그래서 또는 로 GV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력은 mg인데 바로 이렇게 밀도 곱하기 최적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 플루이드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게 부력의 크기인데 이 부력의 크기는 바로 요게 유체 밀도입니다. 유체 이제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유체 속에 담궈놓으면 요때 유체 밀도 요게 유체 플루이드입니다. 유체 밀도 플루이드. 그 여기 물체를 여기 최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최적을 담갔더니 그렇죠. 이만큼 들어간 물이 넘치겠죠. 그때 물이 넘쳐난 양이 최적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다시 볼게요. 여기 배가 들어가는데 요 물에 잠긴 만큼 요만큼 여기 물이 넘쳤어요. 요 최적만큼. 요 최적만큼 물이 넘쳤으니까 요 최적만큼 넘친 물을 여기다 담아요. 이렇게 비커에 담아 가지고 요 비커에 담은 물을 이렇게 어떻게 저울에다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저울에다 이렇게 쟀을 때 이때 물의 무게가 있겠죠. 물의 무게. 요 물의 무게가 바로 요 넘쳐난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유체를 합시다. 유체 여기서 물이라고 하면 이 넘쳐난 유체의 무게가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 물체를 뜨게 하는 부력과 같다.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그 물체에 밀려난 유체의 무게와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뚱뚱한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뚱뚱한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적이 훨씬 크니까 물이 비커에 받으면 물이 훨씬 많이 넘치겠고 여기는 체적이 작으니까 물이 조금만 이렇게 넘치겠죠. 여기는 이렇게 많이 넘치고 그래서 역시 이놈을 저울에다 이렇게 달아보면 여기는 많이 나가고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부력이 크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홀쭉한 사람보다 부력이 크다. 물에 잘 뜬다는 게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부력은 이제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 다닐 수 있고 물에 떠 있는 이유 또는 속이 비어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이 이렇게 물에 뜨는 이유 잘 가라앉지 않죠. 이거 힘으로 강력하게 밀어야지 물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부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거의 90%의 얼음이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고 나머지가 떠 있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요래 가만히 떠 있는 평형 상태니까 여기에 밀려난 요만큼 물속에 잠겨있는 얼음에 의해서 밀려난 바닷물의 무게가 뭐와 같은 거예요? 바닷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력하고 무게하고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라앉는다, 가라앉지 않는다는 건 무게하고 관계고 무게는 결국 뭐하고 관계있어? 밀도와 관계있죠. 그래서 유체의 밀도하고 물체의 밀도가 크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유체 속에서 어떻게 가라앉고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체,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물체에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죠. 요게 물체의 체적에 의해서 물체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물체의 무게는 이렇게 물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물체의 체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보면 물체를 밀어넣은 만큼 요 체적에 해당하는 만큼 유체가 넘치겠죠. 그렇죠. 요 체적에 해당하는 만큼 유체가 넘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속에 가만히 잠겨 있으니까 이제 체적은 같으니까 물체의 체적 요 두 개는 같죠. 그래서 가라앉느냐 뜨느냐는 뭡니까? 무게와 부력이 있는데 무게를 F라고 하고 부력을 B라 합시다. 부력이 크면 뜰 것이고 그렇죠. 무게가 부력보다 크면 가라앉겠죠. 그래서 요거 바로 요거 여기 보면 부력하고 무게 차 요 두 개 빼면 됩니다. 그렇죠. 부력하고 무게 차에 따라서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이게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0보다 크다는 말은 부력이 무게보다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0보다 크려고 하면 뭡니까? 유체 밀도가 물체 밀도보다 크면 물체는 뜨는 거죠. 부력이 크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됐죠. 여러분 뜻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결국은 밀도비가 유체 속에서 부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기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 뜨는 경우는 유체 밀도가 물체 밀도보다 크면 부력이 큰 거죠. 이 경우는 부력이 무게보다 큽니다. 그래서 위로 뜨는 거죠. 그래서 나무 토막 같은 경우는 물보다 밀도가 적으니까 뜨는 거죠.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는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 차에 따라서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가 같으면 물체 밀도와 유체 밀도 같으면 중립평형, 무슨 말이에요? 위아래 운동을 안 한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 밀도가 유체 밀도보다 크면 이 음의 값이죠. 음의 값이란 말은 뭐예요? 부력보다 무게가 크니까 어떻게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밀도의 크기에 따라서 유체 속에서 물체가 위로 운동하기도 하고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고 또는 가만히 있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중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떠 있는 중립평형. 가만히 떠 있을 경우에는 중립평형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바로 무게와 부력이 같다니까 무게와 부력이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물체에서 밀려난 유체의 무게고 요거는 물체의 무게죠. 유체 속에 잠겨 있는 물체의 무게. 자, 그래서 요 두 개 체적비. 밀도와 체적비를 중력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바로 요렇게 물체가 물속에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일부만 잠겨 있거나 어쨌든 가만히 있을 때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더 이상 위로 운동하지도 않을 때 같을 때 조건입니다. 그때 체적비가 바로 밀도비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얻을 수가 있냐면 바로 빙산의 일각이 되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평형 상태로 가만히 있죠. 일부가 이렇게 잠겨 있고 일부는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인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건 바로 유체 체적이죠. 이건 무엇의 체적입니까? 이건 바로 물에 잠긴 바닷물에 잠긴 부분에 의해 밀려난 유체의 체적. 여기는 바닷물의 체적이 되겠죠. 유체의 체적, 바닷물의 체적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물체 전체의 체적이니까 여기는 빙산 전체의 체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요게 물에 잠긴 부분이니까 물에 얼마만큼 잠겼을 때 평형 상태가 되는가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해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V 유체 밀려난 유체의 최적을 보면 요게 바로 물에 잠긴 부분의 최적이니까 바로 요 부분은 이거는 V 오브젝트 곱하면 바로 여기 유체의 최적이니까 이게 바닷물이죠. 바닷물에 대한 밀도분의 요거는 뭡니까? 빙산의 밀도 곱하기 빙산의 최적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의 최적은 바로 밀도비에 의해서 결정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얼음의 밀도 917, 물의 밀도는 1030.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물속에 잠긴 부분은 바로 이렇게 89%가 되네요. 그럼 결국 노출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VD는 0.89 VIS 빙산. 이렇게. 빙산 최적의 89%가 물에 잠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몇 프로입니까? 100에서 89를 빼면 바로 11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빙산의 일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뭐냐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빙산, 이 빙산을 보면서 빙산을 피해 간다고 했지만 이미 이 빙산 아래쪽에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거대한 빙산이 있어가지고 이 충돌에 의해서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빙산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아주 대참사를 이렇게 불러오게 됐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부력의 효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부력을 이용한 몇 가지 응용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아까 그 불에가 있었죠. 그렇죠. 고기가 물에 뜰 수 있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불에를 팽창시키면 이 속에 기체가 들어있을 테니까, 불에가 팽창하면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요 물고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적어가지고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에를 줄이면 고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커지면 가라앉죠. 그렇죠. 또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립평형.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열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열기구가 있고 이게는 비행선이죠. 열기구는 여러분 이 속에 어떻게 되면 여기 버너가 있어가지고 버너로 열을 공급하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있죠. 그래서 열기구 속의 공기는 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요 안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부피가 점점점 팽창하죠. 열을 공급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있을 테니까 바깥 공기는. 그래서 바깥 공기보다 열기구 내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기라고 하는 유체 속에 담겨 있는 이 열기구는 이제 이렇게 위로 부력을 공기의 부력 때문에 위로 상승하게 되죠. 이게 바로 열기구가 이렇게 비행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너를 이용해서 열기구 내 공기를 데우면 열기구 내에 이 풍선 내에 있는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이 열기구 내의 공기의 밀도가 바깥 공기의 밀도보다 낮아져 가지고 부력을 받아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버너를 이제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니까 이 무게 때문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버너를 이용해서 이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기구 내 밀도를 조절하면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조금 상승하기도 하고 또는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력의 원리입니다. 비행선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비행선에 사용하는 기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공기의 밀도보다 작은 기체를 씁니다. 수소라든지 헬륨. 그럼 어떻게 되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뜨죠. 그래서 보통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폭발성 위험이 크니까 오래전에 이제 수소 기구를 많이 사용했는데 수소 비행선을 여러 번 폭발을 한 이후로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 주로 헬륨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잠수함도 있네요. 잠수함이 여기 부력 탱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탱크 속에 예를 들면 고압 그 기체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밀어냅니다. 물을 밀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 부력 탱크가 있는데
이 탱크 속에 물을 가득 채우며 무게 때문에 가라앉고 그러면 역시 여기도 뭡니까? 잠수함의 밀도하고 물의 밀도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을 가득 속에 물을 채우고 있던 이 탱크를 비우면 공기로 가득 차게 되면 공기나 기체로 가득 차게 되면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잠수함이 물의 밀도보다 작아져서 부상을 하게 되고 물을 다시 채워 넣으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면 가라앉게 되고 적절하게 이게 부력 탱크 안에 그 기체나 물의 양을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의 밀도하고 물의 밀도를 같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수함이 부상하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수평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물고기의 부레처럼 이렇게 부력 탱크를 이용해서 잠수함도 이 유체, 물이라고 하는 유체 속에서 이렇게 부상할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체 역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압력이라든지 파스칼의 원리라든지 부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